새벽 5시 제주도 성산포 앞바다에서 물질하던 해녀가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차가운 겨울바다였습니다. 강민지 씨는 20년째 해녀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죠. 민지야, 민지야. 동료 해녀들이 급히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10분 후 민지의 몸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119, 빨리.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체온증과 잠수병의 합병증이었습니다. 그날 집에서는 세 남매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남 민준 13세, 쌍둥이 딸 서연 10세과 서윤 10세. 오빠, 엄마 왜 안 와? 민준, 서연, 서윤은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깨어나. 서연이가 엄마 손을 흔들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 문이 열렸습니다. 애들아, 민지의 남동생 강태수 35세가 들어왔습니다. 삼촌,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누나가 정말. 태수는 눈물을 흘리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애들아, 이제 어떡하지? 집은 누나 명의고 돈도 없을 텐데. 태수는 벌써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물려받은 제주 바닷가 땅. 지금 시세로 10억은 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촌, 우리 어떡해요? 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 삼촌이 있잖아. 하지만 태수의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짐 싸. 당장 나가. 태수가 새 아이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삼촌, 우리 어디 가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난 모르겠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 삼촌, 야, 나도 먹고 살아야 돼. 너희까지 책임 못 져. 태수는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지가 유언장을 남겼던 것입니다. 모든 재산은 세 자녀에게. 변호사가 읽어주는 유언장에 태수는 분노했습니다. 이게 뭐야? 하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은 동결됩니다. 좋아. 그럼 너희가 알아서 살아봐. 태수는 새 아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새 남매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 가? 서연이가 떨며 물었습니다. 일단 엄마 작업실로 가자. 민지가 물질 장비를 보관하던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새 아이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좁았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자. 내일 생각하고. 민준이가 동생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이거 뭐야?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녹슬어서 쉽게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과 조개껍질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글씨다. 민준이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너희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한 가지 비밀이 있어. 너희 아빠 이야기야. 너희 아빠는 부산 사람이야. 10년 전 제주에 배를 타고 왔다가 만났지. 그분은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어. 신분 차이 때문이었어. 민주나 서연아, 서윤아. 정말 힘들면 이 목걸이를 가지고 부산으로 가렴. 목걸이 뒷면에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어. 그분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약속해.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 엄마가. 민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서연과 서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한테 아빠가 있었어? 민주는 조개 껍질 목걸이를 들어 뒤집어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010-1234-5678. 오빠, 우리 진짜 갈 거야? 서연이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가라고 하셨잖아.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오빠, 돈은? 엄마 통장에 조금 남아있을 거야. 민주는 엄마가 숨겨둔 비상금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고 천장 틈새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80만 원. 이걸로 배표 사고 부산까지 가자. 다음 날 새벽 세 남매는 제주항으로 향했습니다. 제주 마이너스 부산 배표 3장이요. 어린이 2장, 청소년 1장. 23만 원입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배가 출항했습니다. 제주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5시간 후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와, 크다. 서윤이가 부산의 높은 빌딩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전화해 볼까? 민주는 공중전화 부스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루.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민주는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강민지의 아들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5초, 10초. 뭐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라고 했나? 네. 강민지. 제주도 해녀였는데. 민지가 지금 어디 있나?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전에.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저희 지금 부산인데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산? 어디? 부산항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30분 안에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동생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빠, 뭐래? 뭔데? 30분 후에 세 남매는 부산항 대합실에서 기다렸습니다. 2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항구 밖에서 검은색 차량 5대가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저게 뭐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일 앞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 정장을 입은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양조선 회장 박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대합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조개껍질 목걸이를 든 남자아이. 준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목걸이.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세요? 준혁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새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엄마 유품이에요. 엄마 이름이 강민지라고 했지? 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 정말 민지구나. 그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애들아, 너희 이름이 뭐니? 저는 강민준이에요. 13살이고요. 저는 강서연이요. 전 강서윤이에요. 쌍둥이에요. 준혁은 새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눈, 민지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너희 배고프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따뜻한 곳으로. 준혁은 새 아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니? 일주일 전이요. 물질하시다가.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30분 후 차는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서윤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들어가자. 현관문이 열리자 가정부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늦으셨습니다. 박 여사, 방 3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도요. 네, 손님이. 가정부는 새 아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네, 나중에 설명할게요. 빨리 준비해 주세요. 새 아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큰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 오빠, 여기 진짜 큰 집이다. 서연이가 속삭였습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애들아, 씻고 싶지? 따뜻한 물로.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아이는 각자 방에서 따뜻한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먹어. 천천히. 준혁이 밥을 떠주었습니다. 민준이 한 숟가락 먹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맛없어? 아니요. 맛있어요. 서연과 서윤도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밥이 생각났습니다. 식사 후 준혁이 말했습니다. 애들아, 아저씨가 물어봐도 될까? 네. 너희 아빠 없었니?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도 몰랐어요. 준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혹시 아저씨가 너희 아빠일 수도 있어. 새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병원으로 새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DNA 검사요?
네, 확인이 필요해요. 의사가 새 아이와 준혁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만약 우리가 아저씨 자식이 아니면 우리 어떡해요? 준혁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저씨가 너희를 지킬 거야. 정말요? 응, 너희 엄마와 아저씨의 약속이니까. 서윤이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태수가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어디 간 거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들이 사라졌어요. 제3명의 변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찾으셔야. 태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3일 동안 준혁은 회사 일을 제쳐두고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첫째 날 부산 아쿠아리움에 갔습니다. 와, 고래다. 서윤이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둘째 날 백화점에서 옷을 샀습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민준이 걱정했지만 준혁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너희한테 사주고 싶어. 셋째 날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엄마 생각나. 서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은 새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99.99%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애들아, 이리 와봐. 준혁이 새 아이를 불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새 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너희는 정말 내 아이들이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진짜야. 서연과 서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준혁도 눈물을 흘리며 새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너희 엄마 혼자 키우게 해서. 민준이 준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우리 같이 있잖아요. 그날 밤 준혁은 새 아이의 방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잘 자, 아들. 네, 아빠. 잘 자요. 잘 자, 우리 딸들. 아빠도 잘 자요.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리는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주에서 태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쪽에서 아이들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부산? 그 애들이 부산에? 네. 그리고 태양조선 회장과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태양조선?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부산 3대 재벌 아니야? 맞습니다. 태수는 급히 부산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애들이 재벌이랑 붙었어? 이건 기회다.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애들 친권 포기하는 대신 합의금을 받아내면
그는 준혁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준혁이 새 아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서윤아,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새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삼촌, 애들아, 삼촌이 얼마나 걱정했는데. 태수가 다가오려 하자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애들 삼촌이에요. 비켜요.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강태수 씨입니까? 당신은 박준혁입니다. 태양조선 회장이고요. 태수는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애들이 여기. 태수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저 애들은 제가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이들을 집에서 내쫓은 사람이 보호자라고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해고요. 잠깐 감정적으로. 거짓말 마십시오. 준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진술서가 여기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법으로 해결합시다. 태수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주 후 부산 가정법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태수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고인의 친동생으로서 법적 후견인 자격이 있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유기 혐의가 있습니다. 증인 출석시키겠습니다. 민준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삼촌이 우리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엄마 장례 끝나자마자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우리 갈 곳도 없는데. 판사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건 잠깐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 DNA 검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준혁 측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준혁 회장이 새 아이의 친부임이 99.99% 확률로 증명됐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친부가 명확하고 피고인의 아동 유기 정황도 명백합니다. 친권은 박준혁 씨에게 인정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민준, 서연, 서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준혁은 법정 밖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아무도 너희를 데려갈 수 없어.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숨겨진 자녀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앞으로 후계자 계획은? 준혁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13살 아들과 10살 쌍둥이 딸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태양조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태양조선 회장, 10년 만에 찾은 새 자녀. 일주일 후 준혁은 새 아이를 불렀습니다. 애들아, 호적 정리가 끝났어. 정말요? 이제부터 너희 이름은 박민준, 박서연, 박서윤이야. 민준이 새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아빠 성이네. 응.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는요? 부산국제학교에 전학 신청했어. 다음 주부터 다니면 돼. 국제학교요? 응. 좋은 교육 받으면서 천천히 꿈 찾아봐.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때문에 힘드시진 않으세요? 준혁은 새 아이를 안았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해. 정말로. 다음 주 월요일. 애들아, 준비됐어? 준혁이 교복 입은 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네, 아빠. 부산국제학교는 고급스러웠습니다. 와, 학교 크다. 서윤이가 감탄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준혁이 말했습니다. 친구들 사귀고 즐겁게 다녀와. 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쟤들 태양조선 회장 자식들이래. 근데 갑자기 나타났다며? 수상한데.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주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서연과 서윤은 힘들어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민준이 거짓말했지만 준혁은 알아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새 아이는 조용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준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이 우리 욕해요. 갑자기 나타난 가짜 자식들이라고.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힘들구나. 괜찮아요, 아빠. 우린 익숙해요. 익숙하면 안 되는 거야. 준혁은 새 아이를 마주 봤습니다. 너희는 아빠의 진짜 자식이야. DNA도 증명됐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건 사실이야. 당당하게 살아. 알겠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학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괴롭히는 학생이 있다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민준은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진짜 잘하네. 친구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미술 수업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서연아, 그림 정말 잘 그린다.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서윤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선생님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아빠, 오늘 우리랑 같이 놀아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어디 갈까? 바다 갈래요. 세 아이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광안리 해변에서 연을 날렸습니다. 아빠, 높이 올라가요. 조심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이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 준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엄마 꿈 꿨어요. 서윤이 울었습니다. 준혁은 서윤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네. 그래. 아빠도 보고 싶어. 다음 날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애들아, 제주도 갈까? 제주도요? 응, 엄마한테 가자. 새 아이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말 가족은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성산포에 도착했습니다. 민지가 묻힌 작은 묘지였습니다. 엄마, 새 아이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민준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찾았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릴 정말 잘 챙겨주세요. 서윤도 덧붙였습니다. 준혁은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민지야, 늦어서 미안해. 우리 아이들 이제 내가 잘 키울게. 약속할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민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우리 아이들 부탁해요. 한참을 묘지에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오자. 준혁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우리 자주 오자. 성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물질하던 바다였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일하셨어요. 그래.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 엄마는. 2025년 12월.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14살, 서연과 서윤은 11살이 되었습니다. 아빠, 성적표 나왔어요. 민준이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전교 10등이에요. 잘했어. 준혁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아빠, 제 그림이 전시돼요. 정말 대단한데. 서윤은 피아노 콩쿨에서 입상했습니다. 아빠, 들어보실래요? 서윤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슈베르트 세레나데.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새 아이를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태양조선입니다. 거대한 조선소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배가 엄청 크다. 서윤이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거야. 임원들이 새 아이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자녀분들이시군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준혁은 회장실로 새 아이를 안내했습니다. 아빠는 여기서 일해. 책상 위에는 새 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사진이네. 응. 아빠는 일하다 힘들 때 너희 사진 보면서 힘내.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우리도 여기서 일해야 해요?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다른 걸 하고 싶으면 그것도 괜찮아. 정말요? 응.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3월 15일. 서연과 서윤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집에는 풍선과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도 초대했습니다. 와, 케이크 엄청 크다. 12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소원 빌어. 서연과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촛불을 불었습니다.
준혁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봐. 상자 안에는 2개의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물질할 때 쓰던 조개 껍질로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엄마 것. 응. 아빠가 보관하고 있었어. 너희가 가져. 두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파티가 끝나고 조용한 밤이 왔습니다. 2027년 여름. 민주는 16살, 서연과 서윤은 13살이 되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새 아이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준혁은 출근 준비를 하며 아내의 사진을 봤습니다. 책상에는 민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아이들 정말 잘 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주말 가족은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엄마 묘지를 찾습니다. 엄마, 우리 또 왔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전 이번에 전교 5등 했어요. 서연이 자랑했습니다. 저는 피아노 콩쿨에서 금상 받았어요. 서윤도 덧붙였습니다. 준혁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민지야, 우리 아이들 너무 예뻐졌지? 내가 혼자 키운 시간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책임질게.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민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새 아이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빠도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차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남긴 것들은 영원합니다. 민지가 남긴 새 아이들. 그들은 이제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박민준 16세 마이너스 부산국제고등학교 1학년. 박서연 13세 마이너스 미술영재 전국대회 금상. 박서윤 13세 마이너스 피아노 영재 콩쿨 대상. 박준혁 48세 마이너스 태양조선 회장. 세 자녀의 자랑스러운 아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0년 만에 찾은 아빠와 세 남매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